오늘 이것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민주당의 그 의정활동 평가가 어저께부터 공개가 됐죠. 그래서 어저께 이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김영주 의원, 민주당의 사선 의원이고 국회 부의장이죠, 현재.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의정활동 평가, 그러니까 지난 4년간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활동 평가는 아주 다양하죠. 제가 카톡방에 그 민주당 의정활동 평가와 관련된 그 뭡니까 이 규칙이 있어요. 이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했지만 의정활동 평가를 하위 20%, 그러니까 하위 20%라는 거는 이 평가가 여러분 그 점수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1000점 만점 점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점수를 토대로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순위가 나와요. 순위가 나오는데 맨 밑에 하위 20%한테 이제 어저께부터 통보를 한 거죠. 31명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20%가 있고 또 더 밑에 10% 안에 들은 사람도 오늘 통보를 한 거예요. 근데 김영주 의원이 어제 통보를 받고 굉장히 기분 나빴다는 거죠. 모멸감을 느꼈다. 모멸감. 보면 알겠지만, 나한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함으로써 본인이 이 모멸감을 느꼈다. 모멸감.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모멸감을 느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나오는 거예요. 이 평가는. 평가를 안 하면 모르겠지만 평가를 하면 무조건 누군가 20% 안에는 들어가는 거죠. 안 나올 수 없어요. 이 평가라는 게 지금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상대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등부터 민주당 의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비례 빼고 그 지역구 의원들만 했을 때 163명인데 1등부터 163명까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비례의원도 평가에 포함되죠? 근데 비례의원은 좀 다를 거예요. 평가가. 왜냐면 이 평가 중에 이 지역구 활동 같은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비례는 지역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지역구하고 비례하고 평가 기준이 아마 다를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네요. 하여간 이 평가는 1등에 있으면 반드시 꼴등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요. 그런데 본인이 하위 20%라고 모멸감이 든다, 모멸감이.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지금 언론에 공개된 하위 20%, 하위 10% 그 당사자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뭐냐면 나를 이렇게 평가한 거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연관성이. 물론 이런 평가 받아가지고 화는 나겠지. 본인들은. 화날 수 있지요. 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본인만 열심히 했나? 다른 의원들은 열심히 안 했어요?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이 평가라는 거는 그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김영주 씨,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 전락했대요. 웃기죠? 오늘은 하위 10% 의원들에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했지요? 박용진. 사실은 당사자들이 기자회견 안 하면, 말하지 않으면 하위 20%, 하위 10%는 사실 공개가 안 됩니다. 당원당규에서 공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화가 나갖고 왜 내가 10%야? 왜 내가 20%야? 라고 말하니까 알려지는 거지. 본래 요 하위 20%, 10%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공개하는 거야, 본인들이. 지금 공개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용진. 열받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하위 10%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박용진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박용진은 일을 잘하지 않나? 싸가지는 없지만 일을 잘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뭐야, 박용진도 하위 10%에 들어갔어? 이렇게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방송에 보니까 뭐 박지원이나 아니면 방송 패널들이 박용진은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인데 왜 10%가 나왔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마치 박용진이 10% 나온 게 왠지 부당한 것처럼. 박용진 오늘 뭐라고 했냐? 의정활동 평가 10% 받았다며 치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당에 남아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밝혔대요.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당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정풍운동을 하겠대요. 정풍운동. 야, 이거 뭐야? 아까 김영주도 이거는 이재명 사당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박용진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당화. 아니 10%하고 20%에 들어가면은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래. 그러니까 자기들에 대한 평가가 나쁘면 이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 돼가지고 나쁘다는 거죠. 오늘 또 누가 공개했냐? 윤영찬도 하위 10% 통보를 받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이거는 이재명 사당화의 완성이다 그래. 나 진짜 웃겨 죽겠어. 이번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목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이냐 하면서 막 분노를 해요. 막 분노를 해. 사실 여러분 오늘 나온 게 뭐냐면 그거예요. 통지표. 옛날에 성적표에 성적표. 4년간 내 의정활동에 대한 성적표가 나온 거야. 근데 본인들이 지금 100등 중에 한 80등 한 거예요. 80등. 윤영주는 100등 중에 한 90등 한 거고, 지금 윤영주가 아니야. 김영주는 100명 중에서 한 90에서 80등 한 거고, 윤영찬하고 박용진은 100등에서 90등 사이 한 거거든요. 성적이 성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왔다고. 자기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해가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요, 반성이에요. 자기 반성. 내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안 했구나. 그리고 내가 동료 의원들한테 평가가 좋지 않구나라고 반성을 해야 돼. 반성을.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냉정하게 말하니까 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그 광진을에 고민정이 단수 공천되고 김상진 그 교수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막 분노했잖아. 그것도 당에서 평가한 건데 그때는 막 분노하고, 왜 오늘 당에서 평가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당의 입장을 대변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 광진을에서 후보 적합도 조사 하지 않습니까? 근데 후보 적합도 조사는요, 정량평가예요. 정량평가. 우리가 뭔가를 평가할 때, 또 요번 같은 경우 의정활동 점수를 매길 때는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정량평가, 또 하나는 정성평가가 있죠. 정량평가는 뭐예요? 정량평가는 구체적인 숫자, 데이터,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량평가는 이거는 딱 들이대면은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천 관련해가지고 전국에서 후보 적합도 조사 중앙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사를 바탕으로 만약에 고민정과 김상진 교수가 20점 이상 차이가 나면은 그때는 뭐 컷오프 시키고 고민정을 단성소라는 거 이거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 왜? 정량평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 중앙당한테 광진을 관련된 정량평가 한 거 있으면 자료를 제공하라 했어요. 자료를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돼. 근데 지금 그거를 공개를 못하고 있잖아. 공개를 못하고 있잖아요. 정량평가한 게 있으면 공개하면 돼요. 뭐 중앙당에서 조사를 돌렸는데 지금 뭐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럼 이 근거가 있으니까 언제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어떻게 조사했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여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천 과정 관련해 갖고는 지금 공천에서 아예 그냥 경선도 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객관적인 근거가 뭐냐, 정량 평가한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금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막 분노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분노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어제 발표한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는요, 거기에 정량평가도 들어가지만 도시에 뭐가 들어가냐? 정성평가. 정성평가는 구체적인 숫자로 측정하는 게 아니죠. 숫자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 다양하게 평가하는데, 특히 정성평가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다면평가가 있어. 다면평가. 뭐냐면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량평가와 그리고 매우 주관적인 정성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의제기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우리가 대학 때 그 보고서 같은 거, 리포트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너무 잘 썼어. 근데 교수들이 리포터 점수 매길 때 사실은 이거는 뭐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거 갖고는 이의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서가 딱 그래요. 정량평가 부분이 있고 정성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뭐 김영주나 박용진이나 유영찬 같이 막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민주당에서 브리핑이 나왔죠. 권칠승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번 평가는 당규가 정한 평가 원칙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본회의 질의 횟수, 이런 건 정량이죠.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이것도 정량이죠. 그리고 의원들 간의 다면평가, 이런 거는 정량평가죠. 아니, 정성평가죠. 정성. 그리고 해당 지역 유권자 여론조사도 이것도 사실은 그 정성평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번 조사를 한 거고, 이번 조사의 기준은 이재명 지도부 들어와서 만든 게 아니고 4년 전 이해찬 대표 있을 때 그때 만들어진 국회의원 평가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한 거라는 거죠.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놨습니다. 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 세칙. 근데 보면은 21대 국회의원이잖아요. 요번 국회에 했던 거 세칙이 있거든요. 이게 총 페이지가 18페이지인가 돼요. 내용이 길어. 근데 그 내용을 그냥 이렇게 하나로 간단하게 정리한 걸 보면 의정활동 38%, 기여활동 25%, 공약 10%, 지역활동 27%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입법 수행 실적 해가지고 대표 발의 실적, 입법 완료 실적, 또 당론 채택법안 실적, 이런 것들은 숫자로 할 수가 있잖아. 이 사람이 법안을 몇 개 발의했고 발의한 법안이 몇 개 완료가 됐고 당론으로 채택한 게 몇 개 있는지 정확하게 돼. 이런 거는 정량으로 하는 거, 정량으로. 그런데 상임위 수행평가, 국정감사 수행평가, 뭐 겸임위 수행평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다면평가하는 다면평가. 다면평가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거는 동료 의원들 간에 서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번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가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디테일하게. 성실도라든가 본회의 질문 수행 실적, 국회직 수행 실적, 의정활동 수행 평가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것들 대선 기간 관련해가지고 총선 때 그 득표율과 그 지역에서 그리고 대선 때 득표율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 보면은 대선에 있어갖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거예요. 포함된 거야. 그래서 오늘 3명이 나온 건데 저는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냐 없냐 그거 갖고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불만 갖지 누구나. 어떻게 불만을 안 가져. 불만을 갖더라도
저는 이거는 뭐 엄청나게 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야 이건 비명이니까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고려도 안 들어갔을까? 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떡할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지금 뭐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왔고, 예? 지도부가 들어왔고, 거기에는 뭐 정무적인 판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성평가가 들어가니까. 그건 감안하는 거죠. 그거 갖고 억울하겠지만 그 억울함을 무슨 객관적으로 야 이거는 너무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본인들이 그냥 무작정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는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재밌는 게 뭐냐.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하위 20%죠. 박용진하고 유정찬은요. 하위 10%거든요. 하위 20, 하위 10%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 공천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공천을 받는데 그 경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선 가기 전에 당내 경선을 하는데 경선할 때 하위 20%는 뭐 경선으로 뭐 이 김영주 의원이 누군가하고 경선을 해. 그럼 받은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점수에서 20%를 감산하는 거예요. 20%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20%를. 반면에 하위 10%, 하위 10%는 30%를 감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경선할 때 불리하겠죠. 그렇게 불리하도록 페널티를 주는 거거든요. 주는 겁니다. 우선 이 시스템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건 뭡니까? 국회의원들이 4년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가 안 좋은 사람들은 원외 후보들과 경쟁했을 때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면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야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근데 의정활동 잘하는 사람을 바꿀 필요는 없잖아. 의정활동을 못한 사람들한테는 페널티를 줘서 페널티를 갖고 이기던가 아니면 밀려나는 거죠. 냉정한 이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저는 이까진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주 의원은 지금 사선 의원이에요. 영등포 갑 17대부터 17, 18, 19, 20 그 지역구에서 16년을 정치를 했어. 박용진은 강북구 을이거든요. 20대, 21대 지금 8년 정치했고요. 유정찬은요. 지금 초선이니까 성남시 중원구에서 4년 했잖아요. 4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경선에 있어가지고 현역 의원과 그리고 도전자는요. 그 시작부터가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보통 현역 아닌 사람이 경선을 통해서 현역을 이기는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당에서 컷오프 시키지 않는 이상 진짜로 그냥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 케이스로 그냥 원외 인사가 만약에 강진을 같은 경우 김상진 교수가 고민정이라는 현역과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전자들한테 그들이 정치 신인이면 여성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만 45세 이하 청년이면은 25% 가산점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어떤 이 뭡니까 가산점도 없어. 그냥 진짜 1대1로 붙어야 돼. 그런 경우는 현역을 거의 못 이겨요. 현역을 거의 못 이깁니다. 왜? 현역이 지금 제도는 지금 선거법은요 현역한테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우선 경선할 때 룰이 뭐예요? 경선 룰이 뭐냐면 그 권리당원 50% 그리고 일반 그 시민 50%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요 의정활동하는 4년 내내 권리당원들한테 문자 보내면서 사실은 선거운동이 가능해요. 선거운동이. 본인들은 선거운동 아니라고 하지. 근데 문자를 통해 갖고 내가 의정활동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보고를 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선거운동이에요. 각 지역구에 권리당원이 몇 명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경선하고 있는 그 후보들 있죠. 원외 후보들은요, 자기 지역구에 권리당원이 몇 명인지, 또 권리당원이 지금 분포도 남자가 몇 명, 여성이 몇 명, 또 연령 분포도 이런 거 전혀 몰라요. 당연히 연락처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현역 의원들은 다 알아요. 권리당원 총수도 알고요. 남녀 비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별 비율도 다 알고 그 사람들 연락처 다 알고 있습니다. 4년 내내 권리당원들한테 문자 보내면서 자기들 의정활동하고 선거운동 4년 내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선은요,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한테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유리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의정활동 평가 관계없이 무조건 현역 의원은 전체 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 감산하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무조건 20%. 그리고 그게 재선이냐 3선이냐 4선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걸 더 높여야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 두 가지. 현역 의원들은 의정활동 평가해가지고 밑에 20%, 10%한테만 가산점 20%, 10% 주거나, 혹은 도전자가 45세 청년 이하, 여성, 장애인이면 가산점 25% 주는 거죠. 그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제가 그런데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지금 가산점 30% 이게 받으면은 경선에서 완전 불리한 겁니까? 완전 불리한 거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선거를 했어. 그냥 수치로 했을 때 총 100점이야. 100명이서 투표를 하는데 현역한테 60명이 찍었고 100명의 유권자가 있는데 그중에 60명이 현역 의원을 표를 줬고 그리고 40명을 원외한테 표를 줬어요. 그럼 비율이 몇이에요? 6대 4지요. 6대 4란 말이에요. 현역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20% 감산을 하면 20% 감산을 하면 60명의 20%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12명. 그래서 만약에 김영주 의원이 100명 중에 60명한테 표를 받았어. 그러면 김영주 의원의 성적은 20% 감산해가지고 48점이 되는 거예요. 48점. 그럼 원래 이기는 거죠. 박용진하고 유정찬은요. 30% 감산. 60에 30%는 몇 명입니까? 20명이죠. 그러니까 40점 되는 거예요. 동률. 무슨 말이냐면 현역 의원이 아무리 못해도 6대 4로 만약에 앞서갈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아니 이걸 못 이겨? 이걸 못 이겨? 물론 이 상태에서 원외한테 45세 이하 청년, 여성, 장애인으로 가산점을 주면 또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도전자가 그렇게 가산점 조건이 없는 경우라면 현역 의원이 더군다나 김영주는 16년을 지역구를 지금 같은 지역구에 있는 사람인데 현역과 싸워가지고 6대 4로 이길 자신이 없어? 6대 4? 6대 4도 아니에요, 이건. 이걸 못 이긴단 말이야? 그냥 60%만 가지면은요, 충분히 든든하게 이길 수 있거든. 이게 자신이 없어,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당원 99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가산 기준이 있습니다. 여성 후보자, 장애인 후보자, 청년 후보자한테는 25% 가산점을 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린 이 3명, 하위 20%에 들어간 김영주, 하위 10%에 들어간 박용진, 유정찬은요, 우선 도전자가 가산점이 없어요. 가산점이 없습니다. 김영주한테 도전하는 도전자, 박용진, 유정찬한테 도전자한테는요, 지금 가산점이 없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김영주는 탈당을 선언해버렸어. 박용진하고 유정찬은 우린 남아갖고 싸우겠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탈당을 하려면 하위 10%여갖고
30%가 감산돼야 되는 박용진하고 윤영찬이 더 분노하고 열받아서 나가야죠. 근데 지금 김영준은 겨우 20%예요. 20%. 20% 갖고 그냥 총점에서 20% 감산되는 거거든요. 크지도 않아 그렇게. 근데 이거 갖고 열받아고 나가겠다는 거야. 이거 왜 그럴까요? 뭐 모멸감을 느꼈다? 거짓말이죠. 뭐냐면 경선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경선에서 영등포 갑에 갖고 갑에서 16년이나 정치를 한 김영준은 자기가 20% 감산돼 가지고는 이번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탈당을 하는 겁니다. 비겁하게. 정말 현찬과 하찮은 거죠. 탈당한 이원욱, 조홍찬, 조홍천, 또 누구야? 김종민, 이상민 같은 인간들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왜 그러냐? 요번에 영등포 갑에 누가 후보로 나오냐? 영등포 전 구청장이었던 최현일 씨가 나옵니다. 최현일. 최현일이 작년 12월 달에 영등포 구 갑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최현일. 최현일 전 구청장은 어떤 사람이냐? 영등포 갑에서 구청장 활동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한 사람. 박원순 시장 있을 때 그 서울특별시 그 정무보좌관 하다가 나중에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가고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이 돼가지고 4년간 구청장으로서 일을 했는데 4년간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영등포 갑을. 어마어마하게. 놀라워. 아, 구청장 한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영등포의 수건사업들 한 40년간 있었던 수건사업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다 바꿀 수가 있나?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 불법 노점상 철거. 야,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취임 8개월 만에 그 영등포 시장 사거리에 영중로 있잖아요. 영중로 보면은 한 390m 그 구간에 이런 식의 불법 노점상들이 한 70개가 있어요. 70개가. 그래갖고 길도 좁고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항상 이게 민원들이 많았어. 길이 너무 이런 불법 노점상들이 지금 40년간 있는 거예요. 40년간. 그러니까 여기 막 어떻게 치울 수도 없고 항상 여기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했냐? 최현일 수장이 취임한 다음에 8개월 만에 이 거리를요 정말 아주 깨끗이 만들어 버렸어. 깨끗이 이 도로를 깨끗이 만들어 버렸죠. 깨끗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거리가게도 만들어 놓고. 그럼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야, 이거 그러면 최현일이 이거 지금 이 노점상 하시는 분들 이거 다 그냥 폭력으로 다 부셔버리고 내쫓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욕을 먹겠지. 이명박이야? 근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마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그 계곡에 있는 불법 시설물들 이거 싹 없애버리는데 사실은 관계자들하고 싸우지 않고 대화하면서 서로 간에 상생 정책으로 깨끗이 해결해버린 거 있죠. 똑같아요. 여기를 해결하는데 이분들하고 싸우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주민, 상인, 전문가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자율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업형 노점 말고 생존한 노점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주면서 이분들과 대화하면서 합의해가지고 2시간 만에 다 철거해버린 거예요. 당시 박원순 사장님 계실 때거든요. 박 사장님이 그게 뭐라고 했냐면 그때 영중로 보행 환경 개선은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 확보를 동시에 이룬 상생 공존 모범 모델이다라고 극찬을 했죠. 극찬을. 대단한 거예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면은 지난 40년간 왜 아무도 안 했습니까? 응? 주민과 그리고 상인들,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상생 자율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갈등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영등포를요 이렇게 깨끗이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해결한 게 아니고요. 또 뭘 했냐? 영등포에 수건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노점상 관련돼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등포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요. 청량리 588처럼 영등포도 성매매 직결지 그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쪽방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어떻게 했냐? 그 아까 영등포역 노점 정비 그거와 함께 성매매 직결지도 이번에 다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쪽방촌 그 재개발 지역을요 공동주택 그리고 행복주택 또 민간 분양주택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1190채 단지로 만들어버렸어. 단지로 만들어버리는데,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여기 쪽방촌에 있던 분들을요 내쫓은 게 아니고, 보통 개발이 들어가면은 그 개발 지역에 있던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어떡합니까? 쫓겨나잖아요. 근데 쫓겨나는 게 아니고 쪽방 주민들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여기를 공동주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완공이 언제 되냐? 2026년. 지금 짓고 있어요. 짓고 있어. 그러면 짓고 있으니까 여기에 살던 쪽방 주민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너희들 알아서 아니요? 그분들 살 수 있는 임시 거주 공간도 만들어놨어. 거기 있다가 요번에 공동주택 만들어지면 들어오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개발이 되면은 다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대하는 인간들이 있겠지, 당연히. 왜냐면은 아니 이런 쪽방 같은데 다 없애버리고 거기 아파트 지면은 집값 올라갈 텐데 뭘 지은 겁니까?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져버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요 또 싫어하지요. 싫어하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공공임대주택 들어오면은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정말 어이가 없죠. 제가 정청래를 엄청나게 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거 갖고 반대하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훌륭한 정책인데, 그 지역 사람들 중에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분노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여기에 왜 쪽방촌 원래 보기도 안 좋고 싫었었는데 그거 없었으면은 아주 멋있는 아파트 같은 거 져가지고 좀 지역 집값 올라가게 해야지. 무슨 공동주택이야, 무슨 행복주택이야, 무슨 민간 분양주택이야. 그런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많이. 그래서 사실은 이 영등포 구청장이었던 최현일 구청장이 4년간 일을 굉장히 잘했는데, 잘했습니다. 또 평가도 좋아. 그런데 참 황당한 거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최고원 후보한테 졌어요. 밀렸어. 7,164표 차이로. 야, 이거 보면서 저는 참 허탈할 것 같아. 아니 구청장으로서 구정을 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어떻게 재선을 안 시키지? 야, 참 이상해. 영등포 구민들 참 이상해요. 이렇게 훌륭한 구청장을 떨어뜨렸어요. 물론 그 당시에 분위기가 완전히 민주당한테 좋지 않아가지고 싹 돌아선 것도 있지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떨어뜨리지? 그런데 이 최현일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영등포 갑에 나온 거죠. 그러면 경쟁력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주가 긴장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최현일 씨 말하니까 이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네 아는 거지, 평소에 몰랐죠.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고 엄청 잘하는 사람인데
정치적인 인지도는 없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꼭 정치적인 인지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선 그 지역에서 정말 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 너무 어이가 없어요. 하긴 뭐 우리 송목님 말씀처럼 윤석열도 되니까 황당하죠. 예. 그래서 이번에 최현일이 나오기 때문에 김영주가 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겨우 20% 감산이거든요. 20% 감산되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냥 감산하지 않고 그냥 1대1로 딱 싸우는 것도 본인이 불리한데 뭐야 나한테 20% 감산까지 준단 말이야? 그러면 승산이 없어 보이니까 지금 탈당하겠다. 그런 말 나오는 거죠 지금. 오늘 보니까 한동훈이가 김용주 관련해가지고 영입하겠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김용주가 어쩌면은 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있어요. 황당하죠. 나는 오히려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영등포 관련해가지고 오늘 기사가 났는데 새진보 연합의 용해인도 지금 영등포 갑 출마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결정은 안 됐는데 지금 새진보 연합에서 그 여론조사 아마 돌렸나 봐요. 근데 거기에 용해인을 영등포 갑으로 해서 돌린 것 같습니다. 아니 용해인이 왜 영등포 갑으로 했겠어요? 왜? 냉정히 말해야 돼. 왜 그러냐?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영등포 갑이. 그만큼 김영주에 대한 지역에서의 평가가 나쁜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 의원으로서 자기 지역구에서 평가가 좋고 워낙 튼튼한 사람이라면 용해인 같은 사람들이 지역구 경쟁하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못 가지. 나름대로 용해인은 기본소득상에서 유일한 카드 아닙니까? 이 유일한 카드인데 그 유일한 카드를 최대한 알아보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의 제일 약한 곳 찾다가 간 곳이 어디야? 영등포 갑이라고요. 이거만 봐도 새진보 연합의 용해인이 영등포 갑으로 출마 검토하는 거 그거만 봐도 얼마나 이 지역이 만만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김용주 의원은요 본인이 하위 20%라고 막 화내기 전에 반성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의정활동을 16년간 이 지역에서 정치를 했는데 이번에 의정활동 못한 것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겨우 20% 감산한다고 자신 없어갖고 탈당한다고 하는 거 이런 얼마나 비열하고 정말 웃깁니까? 반면에 참 특이한 거는 제가 싫어하는 박용진 그리고 윤영찬 우리가 얼마나 싫어합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요 탈당 안 하겠대. 남아있겠대요. 왜 그래요? 자기들은 30% 감산하고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박용진 같은 경우는 대단해요 사실. 박용진이 지역구 관리 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역구에서 인기도 있고요. 관리를 잘해요. 국회 의정활동하고 다른 거죠. 이건 지역구에서 평가와 국회 의정활동의 평가는 다른 겁니다. 근데 지역구는 박용진이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는 걸로 이미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지역에 누가 나갑니까? 정봉주가 나가요. 전국적인 지지율이 전국적인 인지도가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이야. 실제로 정봉주는 그 경쟁력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박용진을 봤을 때 정봉주가 와도 내가 30% 감산해도 나 이길 수 있어. 자신감이 있는 거죠. 실제로 지난 2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여론조사 꽃에서 후보 적합도 돌린 게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나왔냐? 박용진이 37.6%, 정봉주가 17.8%.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물론 실제로 당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돌 때 다를 수도 있어. 이거는 지금 그 지역에서 18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그냥 한 거고, 실제로 경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권리당원 50 그리고 일반 시민 50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박용진이 권리당원한테서 워낙 지금 미운 털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어. 그런데 하여간 요 기준으로 보죠. 그럼 박용진이 지금 몇 프로예요? 30.6%죠. 그럼 여기서 30%를 빼는 거예요. 30.6%에 30%는 몇이냐? 11.28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30%인 11.28을 빼면 몇 프로가 되냐? 26.32거든요. 그러면요, 냉정하게 보면은 박용진은 30%를 빼도 26%예요. 정봉주보다 몇 프로야? 9%가 앞서, 9%가. 빼도.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자신이. 그래서 오늘 당당히 말하잖아. 내가 끝까지 남아갖고, 이기겠다. 하잖아요. 여론조사 꽃에서도 박용진이 한참 앞서기 때문에 나는 30% 감산해도 이길 수 있다. 그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변수가 많아요. 신중근이 말처럼 단일화도 있고 혹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보통 그냥 1대1 경선을 시키거든요. 경선할 때. 경선할 때 뭐 이승훈 후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다 컷오프 시키고 정봉주하고 박용진하고 1대1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다 달라지죠. 그리고 유정찬은 지금 그 지역구에 비례의원 이수진 나간다는 거죠. 원래 현근택일 때는 게임도 안 됐어. 근데 현근택이 갑자기 무슨 성희롱 논란이 나오면서 낙마해버리니까 탈당하려고 하다가 탈당 안 했잖아. 남아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지역구에 지금 이수진 의원이 간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두 사람이 무슨 경쟁하는 조사 같은 게 나온 건 없어요. 근데 만만한 거지. 내가 이수진보다는 많이 나오겠지. 이수진을 6대4로만 이기면 6대4 정도로만 이기면 충분히 본인이 승산이 있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요번에 요 내용들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우선 김영주 참 창피하다. 사선 의원인데 겨우 20% 감산되는 거 감당 못하고 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성내고 화내는 모습 보면서 너무 추하잖아요. 이건 너무 추한 거죠. 너무 추해.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 태명 다 지금 막 반발하고 있지만 특히 박용진은 저도 박용진에 대해서 우선 지역구 관리 잘한다는 건 알고 있어. 근데 박용진이 과연 10% 받은 게 그렇게 부당한 겁니까? 우선 그 문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10% 받은 게 부당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방송에서는요, 엄청 부당하대. 엄청 부당하대. 지금 무슨 일만 있으면 나와가지고 페이스북에 글 쓰고 있는 그 하원기라는 청년 있죠.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이었다고. 얘도 난리예요, 지금. 지금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 자기는 그냥 이런 거 보고 지나갈 수가 없대. 도대체 기준이 뭔가? 의정화도 성과? 지지율 경쟁력? 수박 당도인가? 하면서 뭐라고 하냐? 여론조사 꽃에서 그 지역구에서 박용진 지지가 높았다는 거 아니에요. 높았는데 그저 권력 눈밖에 났다고 이렇게 10%로 하는 거 말이 되냐라고 막 따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 이렇게 멍청한 얘기가 어딨어요? 그 지역구에서 지지도가 높은 거하고 박용진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잘했냐 못했냐 하고는 다른 거죠. 평가가. 이 두 개는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가령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경실련에서 국회의원들 입법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임위 활동 같은 것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번. 지난 10월 25일 날 뭘 발표했냐? 상임위 출석률 저조 21대 국회의원 발표라는 걸 했어요.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뭡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은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럼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회의 들어가고 상임위 들어가고 법률 심사하고
그게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지역구 가갖고 지역 주민들하고 아주 잘 지내고 악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요. 사실 지역구의 발전은요 구청장들이 하는 거지. 냉정히 따지면 국회의원은 그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사실은.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지역 발전은 구청장들이 하는 거야, 구청장이.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을 위한 예산 같은 거 확보하려는 게 뭐냐면은 예산이라는 거는 원래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서 짜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예산 짜니까 심사하고 행정부가 예산 편성하면은 그 돈 결국 삭감하고 짜는 게 누굽니까? 국회 아닙니까? 뭐 삭감하든지 뭐하든지 하는 거 국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지역구 관련된 거를 좀 이렇게 좀 유리하게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지. 근데 이게 원래 국회의원이 하는 본령이 아니라고요.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법 만드는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게 국회에서의 활동이라고요. 본회의, 상임위 활동.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경실련이 국회의원 지난 4년간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출석률 가장 저조한 사람들 발표를 했어요. 10% 발표했죠. 국회의원 수가 총 300명입니다. 300명 중에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 출석이 제일 저조한 인간들 30명을 발표했어요. 근데 여러분 꼴등이 누군지 아세요? 국회 상임위 활동 제일 못한 새끼 1등 안철수. 안철수예요, 안철수. 안철수가 출석률이 64.3. 그리고 대부분 다 국민의힘이야. 근데 민주당 의원이 제일 안 좋은 꼴등 300등부터 290등 사이에 민주당 의원 2명 있어요. 2명. 2명 있는데 그 2명이 누군지 아세요? 박용진. 안철수가 300등. 윤상현 299등. 김태호 298등.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할까? 300, 299, 298, 297. 박용진이 296등. 상임위 출석률이 뒤에서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사람은 다섯 번째네. 하태경하고 김태효하고 공동 3등이니까 뒤에 다섯 번째네. 박용진. 73.1%. 그러니까 박용진이 당연히 요번에 평가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정량 평가에서도 이런 상임위 활동이 이렇게 저지르면요 점수가 떨어지겠지. 그리고 정상 평가 같은 경우 박용진이나 유정찬 같은 경우 성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항상 해당했니? 더군다나 박용진 같은 경우 항상 당내 분란 일으키는 발언만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동료 의원들이 좋아하지 않죠. 동료 의원들이 그 평가하는 거에 당연 평가하는 거예요. 이 활동에 대해서. 그럼 동료 의원들이 박용진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누가 한 겁니까? 박용진이 한 거야. 유정찬은요? 유정찬은 사실은 저 탈당파들하고 당 깨고 나가려고 그랬잖아 지금. 나가려고 한 새끼가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그 뭡니까? 이 현금택 떨어지니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쁘게 보이겠어? 동료 의원들이 그런 거 갖고 평가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 평가들은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뭐가 있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며칠간 지난 한 주 내내 했던 그 광진구 을 공천 관련해 가지고 당에서 내린 이 고민정 단속공천 평가에 대해서 비판한 거 이거와 이번에 당에서 지금 국회의원들 의정할 때 평가한 거는 이거는 그 기준이 달라요. 왜 이거는 당의 판단을 비판하면서
왜 얘네들은 당의 판단을 왜 존중하고 이걸 왜 인정하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야. 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의정활동 평가를 이렇게 받았으면요. 우선 본인들이 막 화낼 게 아니고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의정활동을 너무 개판으로 했구나. 그렇게. 우리 송목님이 박용진의 유치원 3법, 아니 뭐라고님이 유치원 3법 얘기하는데 박용진의 유치원 3법 하는 건 잘한 거죠. 근데 이것도 언제 한 거냐면 요번 국회가 아니에요. 지난 국회야. 20대 국회. 박용진이 유치원 3법으로 나름대로 플러스 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번 국회가 아니고 지난번 국회 20대 국회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게 들어가지도 않죠. 또 이분들 뭐가 있어 사실.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그럼 지들은 억울해가지고 박용진, 뭐 김영주, 윤영찬 억울해가지고 지들 만약에 20%가 아닌 뭐 20%를 올렸어. 그럼 다른 사람은요? 얘네들이 만약에 올라가면요, 다른 사람들은 또 억울해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 밑을 채워야 되거든. 누군가는 20% 밑을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들은 꼭 아니라는 거야? 너네 아니면 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억울하지. 국회의원 중에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하위 10%, 하위 20% 나하고 여기서 손 들어보세요 했을 때 손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고 이걸 가지고 이재명 사망하니 그따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난해? 장난해? 만약에 30% 아니 10% 20% 들어간 사람들끼리 사당하라고 하면은 나머지 80%는 이재명 사당 아닙니다라고 외쳐야겠네?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황당한 겁니다. 예.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민주당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서 지금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마치 이게 지금 뭐 비명계 뭐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무슨 또 당내 계파 갈등 계파 숙청하는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저는 그런데 냉정하게 그런 요소가 들어가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정량과 정성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감수해야지. 어떡할 거야. 감수해야지. 왜냐면 지금 친명계 의원들은요, 지난 총선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았어요. 친문계. 아니, 불이익이 아니고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요. 유정찬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돼요? 나쁜 새끼들이야. 지들이 지난 정부 때, 그리고 지난 이해찬 이 대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친문 중심이었잖아요. 그때 친문들이 얼마나 플러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응? 그러면 지들은 항상 플러스가 돼야 돼? 이번에는 친문이 아니고 친명 중심이라고 쳐. 그거 인정해야지. 그냥 받아들여야지.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당을 시끄럽게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 하기 전에 또 광고를 하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장품 광고. 이 화장품 저도 쓰고 있는데 좋다고 합니다. 우리 화장품 광고 하나 듣고 여러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품은 카이로스의 R828 슈퍼 리페어 세럼과 크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럼은 18가지, 크림은 무려 20가지의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다고 해요. 이 제품들은 EWG 올그린 등급을 받았고 효모균 갈락토미세스를 주성분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식약처 인증을 받았고 주름과 미백 개선 이중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했고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비건 화장품입니다. 비타민C의 100배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비타민G, 글루타티온에 비타민C와 E를 함께 함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직접 이 제품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제품은 세럼이고요.
여기 있는 제품은 크림입니다. 이 크림에 이코치 오일과 시어버터가 들어가 있대요. 오, 보습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손등에. 진짜 버터 같은 느낌이 나긴 해요. 아, 그렇네요. 약간 겨울철에 엄청 피부가 잘 갈라지고 그럴 때 이걸로 보습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천연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향이 강하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순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세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락토미세스가 들어가 있고 발효로 만든 차가버섯 추출물과 영지버섯 줄기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백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손등에다가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오, 이게 세럼도 제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너무 물처럼 흐르지 않고 영양분이 가득 차서 그런지 좀 쫀쫀한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환절기에 선물하기 딱 좋은 얼파리팔의 슈퍼 리페어 세럼과 크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R828 안녕. 오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문자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예. 제가 뭐 화장품 광고는 더 할 게 없네요. 이게 오늘 미스 코리아 맞습니다. 두 분 다 미스 코리아 모델로 해서 찍으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예.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와 첫 번째 광고.